님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겉으론 잠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상도 못할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강남은 떨어지고 외곽은 오른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이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꿈,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뒤엉켜 만들어내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파국의 전조거든. 월가 애들은 이미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의 냄새를 맡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뉴스의 겉핥기식 보도만 보고 애써 괜찮다고 자기 위로하고 있었잖아. 느낀 내가 이 복잡한 지표들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 공포, 그리고 거대한 시스템의 맹점을 싹 다 파헤쳐 왔으니까 딱 10분만 집중해봐. 2016년 상반기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마치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먹잇감을 기다리는 포식자 같았어. 겉으로 보기엔 잠잠했지. 언론은 강남발 하락세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떠들어댔어.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내 눈에 들어온 건 마치 태풍 전야의 눅진한 공기,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조용한 바다였거든.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거지. 모니터 앞에 앉아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하던 나는 이내 섬뜩한 패턴을 발견했어. 보통 시장의 불안은 고가 주택부터 시작해. 돈이 민감하게 움직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 강력한 대출 규제와 세금 압박으로 강남 3구는 분명 관망세에 들어섰는데, 서울의 외곽 지역, 특히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른바 노도강에서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이건 마치 심장이 먼저 뛰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부터 반응하는 듯한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지.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어. 다들 그냥 강남이 조정받으니 저렴한 곳으로 풍선 효과가 오는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하지만 내 촉은 이게 단순한 풍선 효과가 아니라고 경고했어. 이건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가 뒤틀리고 있다는 시그널이었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주거 사다리의 가장 아래층, 즉 전세 시장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생각해봐.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동안 사람들은 전세를 희망의 끈처럼 붙잡고 있었잖아. 전세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안전한 발판이자 언젠가 나도 내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최소한의 약속 같은 거였어. 그런데 바로 그 전세 시장이 2016년에 들어서면서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어.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이 불과 몇 달 만에 34.6%나 증발했어. 특히 노도강 지역은 아예 씨가 말라버린 수준이었지. 노원구 월계동에 3천 가구가 넘는 그랑빌, 상계동의 대단지 아파트들은 전세 매물이 문자 그대로 영인 단지가 속출했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아? 이건 단순한 공급 부족을 넘어선 재앙적인 상황이었어.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뜻이야. 전세 매물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심상치 않았어. 첫 번째 원인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었지. 작년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들이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을 공급하던 투자 수요가 급격히 위축됐어. 이건 마치 댐의 수문을 잠가버린 것과 같아. 물이 들어올 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지. 두 번째로는 시장의 공포 심리가 전세 매물을 잠가버렸어.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이미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어차피 나가도 전세 못 구해라는 생각에 똘똘 뭉쳐서 재계약 버튼만 눌러댔어. 노도강 지역의 전세 계약 갱신 비중이 과거 31.4%에서 48.1%까지 치솟았다는 게 이걸 증명해. 기존 세입자들이 집을 비우지 않으니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통째로 잠겨버린 거야. 이건 마치 비좁은 비상구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아비규환의 상황과 비슷해. 결과가 어땠게? 전세 보증금은 미친 듯이 치솟았어. 관악구 신림동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단기간에 60% 이상 폭등하는 기절 초풍할 상황까지 벌어졌어. 과거 전세 2억 5천만 원 하던 아파트가 4억 2월만 원을 호가하는 거야. 사람들의 주거비용 부담은 마치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처럼 어깨를 짓눌렀지. 매달 나가는 이자나 월세가 월급의 절반을 넘어서는 가구들이 속출했어. 더 큰 문제는 2016년 이후 서울의 역대급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 이건 마치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경고 방송을 듣는 것과 같아. 지난 몇 년간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사들은 신규 착공을 미뤄왔잖아. 그 결과가 이제야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전년 대비 무려 4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어.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공급 쇼크 수준이야. 건설 원가는 계속 오르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리저리 발목이 잡히고 이건 마치 낡은 배를 수리해야 하는데 부품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항만은 봉쇄된 것과 다름없어. 특히 노도강 같은 사업성이 낮았던 지역의 노후 단지들은 조합원 분담금 폭탄 때문에 아예 진척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 이러한 전세 시장의 파국과 공급 절벽의 경고음은 3040세대의 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 그들은 전세라는 안전망이 사라지고 앞으로는 아예 집 자체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즉 포모에 휩싸였어. 이건 마치 비바람 몰아치는 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작은 등대라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았지. 이들의 매수 전환 심리는 이제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주거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변모하고 있었어. 이들의 매수 전환 심리는 이제 단순한 투자를 넘어선 주거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변모하고 있었어. 2016년 하반기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들은 마치 맹수들의 사냥터처럼 들끓기 시작했어.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전세 시장에서 버틸 재간이 없었어. 전세금은 계속 치솟고 매물은 씨가 말라버렸으니 이대로 가면 영영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안정적인 주거지 자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거든. 그들은 필사적이었어. 가진 돈을 긁어모으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심지어는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썼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부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대출을 제공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었어. 역대급 전세 난민들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속삭임에 넘어가 감당하기 힘든 빚을 내서라도 일단 사자는 심리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야.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천, 관악, 구로구 같은 비강남권 지역의 낡은 아파트 단지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고 계약은 마치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차지하듯 빠르게 이루어졌지. 사람들은 평당 가격이나 입지 조건 따위를 꼼꼼히 따질 여유조차 없었어. 그저 남들보다 먼저 사야 한다는 강박에 아파트가 아니면 빌라라도, 빌라가 아니면 구축 오피스텔이라도 눈물을 머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 이들의 눈빛에서는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 그 결과가 어땠게? 이른바 노도강 지역 아파트 가격은 2016년 중반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평균 15% 이상 급등했어. 특히 신축 아파트가 드물고 노후 단지가 많았던 이들 지역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순식간에 갭 메우기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거야. 돈의 흐름이
강남에서 외곽으로 단순히 풍선 효과처럼 이동한 게 아니었어. 이건 마치 댐이 터지기 직전 약한 집안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서울 부동산 시장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먼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거지. 월가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겉으로 보기엔 한국 부동산 시장 하락세 멈추고 바닥 다지나 같은 장밋빛 전망이 국내 언론을 장식했지만 나는 그들 내부의 리포트에서 전혀 다른 그림을 봤어. 골드만삭스의 한 보고서는 2016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이례적인 흐름을 기반 붕괴형 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첫째, 이건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었어. 전세라는 주거 안전망이 사라지면서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3040세대가 시장에 유입된 거야. 본래대로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종잣돈을 모으고 전세에 머물렀어야 할 사람들이 전세가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매매라는 극한 선택지에 몰린 거지. 이건 마치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버티던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한계치까지 빚을 내는 상황과 똑같았어. 둘째, 이렇게 형성된 가격 상승은 매우 취약했어. 그들이 매수한 주택들은 시장의 저변에 위치한 노후주택이나 소형 평형이 대부분이었어. 미래가치나 입지 잠재력보다는 당장 주거할 곳이 필요하다는 생존 본능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 거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모래성 쌓기에 비유했어.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모래로 만든 성처럼 작은 파도에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였지. 특히 이들 지역은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에 훨씬 더 취약했어. 셋째, 이 파도 아래에는 더욱 거대한 쓰나미가 숨어 있었어. 2016년 이후 서울의 공급 절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 신규 주택 공급이 극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가격 상승은 일시적인 수요 폭발에 의한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거지. 주택 매매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 시장에서 아예 발붙일 곳을 잃고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이건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거 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의미해. 상상해봐.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전세로 돈 모으고 내 집 마련이라는 주거 시스템이 송두리째 뽑혀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3040세대가 무리하게 영끌해서 산 그 집들이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로 변해버릴 수도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어. 월가 애들은 이미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결국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진의 전조라고 보고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정말 그랬어. 2017년 연준이 예상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자본시장은 얼어붙었어.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지. 한계까지 빚을 내 집을 샀던 사람들에게는 마치 최후의 심판처럼 다가왔어. 은행의 대출 금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고 매월 나가는 이자 비용은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기기 시작했어. 처음엔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속삭임은 점점 더 메아리 없는 절규로 변해갔지. 노원, 도봉, 강북의 낡은 아파트 단지들은 더 이상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지 않았어. 오히려 꺼진 불빛처럼 차갑고 어두웠어. 한때 발 디딜 틈 없던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은 텅 비어버렸고 금매, 파격 할인 같은 문구가 덕지덕지 붙었지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어. 시장은 단 한순간에 잔혹하게 얼어붙어 버렸어.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사들였던 아파트 가격은 불과 몇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어. 어떤 지역은 절반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지. 그때 그들의 눈빛을 니큰 똑똑히 기억해.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여 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 전세가 없어 떠밀리듯 내 집을 마련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집 때문에 삶의 기반마저
송두리째 잃게 된 거야. 은행은 담보로 잡았던 집들을 경매에 넘기기 시작했고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과 부모님의 노후 자금, 심지어 미래를 담보로 빌린 빚까지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가족들, 파산 선고를 받은 3040세대들의 절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깊은 상흔을 남겼어. 이건 단순히 몇몇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어. 월가애들이 모래성 쌓기라고 경고했던 그 취약한 기반은 결국 한국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로 번졌지. 주택시장의 붕괴는 건설 경기를 급냉시켰고 이와 연결된 수많은 산업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어. 돈의 흐름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들은 줄도산하기 시작했고 실업률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어. 은행들은 부실 채권의 늪에 빠져 허덕였고 정부는 이 위기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어. 한때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같았던 부동산이 한순간에 가장 거대한 위험 요소로 돌변한 거지. JP모건의 한 애널리스트는 이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어. 한국은 전세라는 독특한 주거 시스템 덕분에 서민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었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 안전망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고 시장은 그 욕망을 여지없이 이용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끊어졌다. 그는 이 사건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주거라는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 어떻게 투기적 자산으로 변질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냉혹한 교훈이라고 했어. 우리는 이 뼈아픈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아. 뜨거운 광풍이 불어닥칠 때 모두가 돈을 번다고 환호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공포와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마음, 즉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나 시장의 먹잇감이 되곤 했어. 우리는 과연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냉철함을 유지하고 나의 자산이 어디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었을까? 결국 모든 자산 시장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어. 그리고 그 욕망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면 시장은 언제나 잔혹한 심판을 내린다는 진리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이 붕괴의 잔해는 단순히 사라진 집값이나 파산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우리 사회가 주거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어. 당신의 자산은 지금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다음 파도는 당신의 문 앞까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거야.